프로메테우스 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한 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이기도 하고 네네. 또한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신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헤시오도스의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오히려 인간에게 비극과 고통을 주는 선물한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로 표현하고 있죠. 왜 고통을 줬나요? 선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인간에게 유익들을 주지만 또 혹은 제우스에게 저항하기 위한 선물과 관계들이 도움을 주는 요소들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제우스의 어떤 재앙과 재난을 불러오는 그런 어떤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이스킬로스가 묘사한 프로메테우스는 좀 인간에게 좀 더 긍정적인 그렇죠. 인간을 보호하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마치 아이스킬로스를 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친구고 인간의 구원자고 인간의 스승이고 마치 생성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 마치 권력자인 최고의 신인 제우스에게서 마치 원시 상태로 살아가는 삶에서 구출해주고 또 보존해주고 또 발전하게 하고 인간다움으로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우리의 편, 우리를 위한 구원자, 스승,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면은 그렇게 프로메테우스가 자신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단 한 명의 인간도 등장하지 않아요. 프로메테우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건 좀 미스테리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한편 니체가 묘사하는 프로메테우스는 또 거인의 풍모를 보이고 있어요. 저항, 전범,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존재이고 마치 다가올 고통과 어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닥치고 직진, 물러섬이 없는 그 영웅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니체가 프로메테우스를 차용해서 그런 어떤 영웅적인 면모로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프로라는 말이 이제 미리 보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다가올 고통을 미리 보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저항을 하는 그런 정신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를 안다면 내일 닥칠 어떤 고난이나 혹은 죽음에 대한 것을 언제 날짜를 예견한다면 아마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감성과 어떤 가슴으로는 버티기 힘든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영웅의 면모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킬로스가 묘사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제우스가 헤르메스라는 이제 전령을 보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빨리 얘기하라. 그러면 독촉하죠. 네. 풀려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네.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니체가 얘기했던 거인의 풍모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본인이 네. 그러한 거대한 권력, 고통이 다가올 걸 예감함에도 불구하고 저항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이렇게 좀 새가슴입니다. 친구들이나 우리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또 앞서왔던 그 영웅적인 면모를 보였던 분들의 투쟁들을 보면 존경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치 로마 시대나 춘추전국 시대로 치자면 에피쿠로스의 정원학파나 아니면 공자가 아니라 노장사상에 속한 아마 그런 축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말이 저항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렇죠. 실제로 겪어내야 되는 사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멋진 삶이긴 하지만 영웅적인 삶이긴 하지만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달갑게 혹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저항을 한 거잖아요. 네.
미리 어떤 고난이 닥칠지를 알고서도 저항을 한 거고 제우스를 속인 거잖아요. 어쨌든 권력에 속이고 저항을 해서 이제 받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오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제우스가 이오에 대해서 이제 연정의 마음을 품었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고 당한 고통, 이오의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 고통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국가 간의 어떤 전쟁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젊은 청춘과 삶을 던져놓는 일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그런 고난들이 인간의 고통임을 이오가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오의 조건이라는 거죠. 네. 각 시대마다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우리 시대의 어떤 여성들이 프로메테우스가 아닌가. 전통적인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여성들이 일종의 프로메테우스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이긴 해요. 네, 젠더 갈등을 그렇죠. 이제 주도하기도 하고. 네. 항상 저항과 투쟁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포갑적이거나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권력의 그런 포갑 속에서는 이런 저항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여성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소시민 공동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생각을 해요. 노조 문제에다가 언론들은 귀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갈등을 부추기고 내부 갈등들을 유발하지만 사실은 권력기관,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는 작은 공동체와 조직 사회는 저항이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사실 없거든요. 저항하지 않으면 자기의 밥그릇과 권리를 잃어버린다는 사회 속에서는 집단 행동, 딸들과 아들들의 부모에 대한 저항, 자기 미래를 꿈꾸는 아들들이 사실은 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저항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저항을 우리 시대에 많은 곳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 세대가 어려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들을 뚫고 나아가고 또 우리 자녀된 세대에게 다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투쟁들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면에서의 어떤 투쟁들도 거대한 세계와 세계관 구성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내고 또 좋은 것들을 분유하고 나누어주고자 했던 그런 투쟁들도 사실은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한국 역사도 저항의 역사, 앞서 얘기했던 4.19, 5.18 탄핵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집안위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 이호의 모습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호가 끊임없이 내몰리잖아요. 고향 밖으로 축출을 당하고 정상적인 정신성에서도 축출을 당해서 정신 이상으로 떠돌거든요. 끊임없이 떠도는 이호의 모습, 즉 인간 실존의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를 하고 끊임없이 떠돌다가 우리가 거대한 체계 속에 있잖아요. 자본주의도 거대한 체계고 근대 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와 함께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소외되는 계급과 그리고 소외되는 계층들 그리고 정상적이다 말하는 보통이다 말하는 것 바깥으로 소외되는 부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고대는 군주로부터 시작해서 계급체계가 형성됐다면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류의 소외계층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거기에서 어떤 대신 투쟁하고 대신 위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필요하다, 또 요구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소외되는 사람들은 우리 현재 시대에서 볼 수 있고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니체나 아니면 하이데그,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스스로의 어떤 그 삶의 부조리를 뚫고 일떠서는 방식의 요구를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 어필이 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위안이 되고 이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한계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한 개인의 역량에 맡긴다.
개인의 역량의 탓으로 몰린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은 국가 체제로서의 견고한 어떤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대를 들었으면서부터 국가와 가정 외에 근대에는 사회라는 게 생기잖아요. 사회 속에서 공동체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혼자서는 오이코스라는 가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저항과 한거가 이제는 이제 공동체, 예전에는 몰락됐고 국가에 의해서 편입되고 학살되었던 공동체, 부족, 집단의 형태가 지금 커뮤니티라는 모습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단체를 통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변한다고 보거든요, 시대마다. 공동체의 힘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공동체에 좀 희망을 좀 걸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 거대한 집단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기에는 너무도 구조적인 모순이 많아요. 그 다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수많은 커뮤니티와 공동체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고대 사회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면이 왜 그러냐면요. 제우스라는 건 절대 군주정의 어떤 고대 국가를 의미한다면 그 전에 있던 티탄들과 기가스 같은 존재들은 부족을 의미한 부분이거든요.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학살되어져야 되고 통합되어져야 되고 억눌려져야 됐던 이 부족, 집단, 공동체가 근대 사회로 이후로는 강고하게 국가 권력으로 형성되어 왔지만 이제 다시금 이 공동체로의 회귀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또 이제 야기하면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공동체의 이제 활성화만이 현 구조적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 돈으로 환원되는 모든 구조들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공여와 증여가 자본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를 발휘할 때 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공동체를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실제적인 생활 공동체. 그렇죠. 이 삶의 집안을 떠나지 않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의 공동체. 험난한 길을 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호야의 그림 가운데 크로노스가 이제 아들 뜯어먹는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그림이 잔인한 모습이잖아요. 잔인한 모습인데 그건 사실은 모든 권력의 의지, 권력의 탐욕,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프로메테우스 역시도 피할 수 없는 출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인간의 어떤 비극이지 않을까. 그 인간 세계 가운데 경험되는 비극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에게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작품으로 다가왔나요? 이중적이라고 보여져요. 예전에 제가 관심 있던 어떤 논문을 쓰면서 저자가 말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 때문에 흥미를 느꼈어요. 저항의 전범이라는 부분.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저는 생각했거든요. 엄마를 생각했어요. 프로메테우스 하면. 엄마는 그 불이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게 좋은 분이세요. 또 호의이세요. 나쁜 일에 대해서 불이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넘어가는 분이셨는데. 이호 같은 그렇죠. 분이셨네요. 내내 당하셨거든요. 재산은 계속 축소되어 오고. 거기에 순간순간 목소리를 내시고 또 구조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나선 분은 그때마다 어머니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프로메테우스 보면서 엄마가 생각났어요. 고난을 받지만 올곧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투쟁하려 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떠올려요. 가까이는 멀리 있지 않다. 나를 위한 존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프로메테우스가 되고 싶진 않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옆에 있다면 내 삶은 좀 편해질 수도 있겠어요. 고달플 것 같아요. 왜요? 나를 대신해서 저항해 주는데. 나를 대신해 저항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뭔가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운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아픈 것도 있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옆에 대상이 그렇게 싸우는 사람으로 존재하면 같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이호스럽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종인 선생님과 아이스킬로스의 포박당한 프로메테우스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